자, 안녕하세요. 오늘 기출문제 제가 그 기출을 지금 시간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서 이제 작년과 좀 다른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답을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답을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제 간혹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에 뭐 다른 데서 답이 이렇다 해가지고 답이 정말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제가 거기 근거 자료까지 다 찾았으니까 이걸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요번에 그 복귀를 해가지고 작년만큼 많이 보내진 않았는데 오히려 인강생 분들이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복귀를 한 걸 보는 이유는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평균 때 이제 이 정도 나왔겠다라는 기준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보니까 괜찮게 봤어요. 괜찮게 보고 합격률도 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은 뭐 다들 쉬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그럴 수는 있어야지만은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할 건데 요번에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영역별로 한번 볼게요. 이제 분석적으로 봐야 되니까 영역별로 좀 볼 건데 우선은 첫 번째 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교육과정하고 교육론 우선 두 개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육과정이 4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점, 10점, 10점, 14점, 4점, 4점, 10점. 보통이 조금 이제 역사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들은 10점을 거론했고요. 교육론이 6점이고 16점, 그러니까 교육과정 교육론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배정을 했다니까 뭐 교육론이야 뭐 6점 정도면 뭐 좀 적게 나온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과정이 문제예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육과정은 순전히 이제 암기의 기준이잖아요. 암기의 기준인데 내용 암기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온 문제들 이제 볼 텐데 이 문제가 이 암기를 대체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교육과정은. 그래서 2022 교육과정 중심으로 당연히 외웠겠고 그걸 외우는 것도 역시나 부분 이제는 뭐 자기가 이제는 중요하다 싶은 것만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4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이 이제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근데 4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잡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난이도를 잡겠다라는 것은 이제 저도 문제를 내보고 이제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교육과정은 그냥 문제 내면 돼요. 그냥 암기한 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뭐 응용을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너무 많이 냈고 그 다음에 16점이라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이 4문제 이렇게 16점짜리가 나왔는데 쉽다?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점수를 그렇게 많이 따지는 못했고 여기서 아마 변별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암기로 해가지고 변별 잡는 문제는 솔직히 조금 뭐랄까 하위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약간 뭐랄까 과정을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 자체가 뭐 중요도 뭐 이쪽이 아니라 그냥 난이도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제 디자인 쪽에서 난이도를 많이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의 그 역사보다는 뭐 어떤 기초 디자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 디자인 이쪽으로 막 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약간 지역적인 게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거기도 치중을 많이 다들 뭐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교육과정은 해마다 이제 뭐 한두 문제씩 나오다 보니까 외우긴 외웠죠. 외우긴 외우고 안 외운 사람도 꽤 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변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론도 여기서도 이제 6점에서 변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이제 난이도에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네 문제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되게 지엽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될 뭐랄까 이게 난이도라고 해가지고 완전 지엽적으로 이것은 조금 이것도 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네 문제 이상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해집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그쪽으로 이제 잡았던 거죠. 이따 교육과정 문제 보면은 뭐 알긴 알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뭐 다 외우신 분이야 뭐 썼겠지만 중요도 위주로나 뭐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할 거였으면은 이게 조금 힘든 문제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기출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과정에서 네 문제 나와서 16점 나왔다 해서 막 교육과정만 치중하고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엽적인 게 그쪽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거기만 드립답하고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교육과정이 네 문제 나왔다 갑자기 다른 데서 막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치중하거나 한 군데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중요도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 교육론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많이 나오거나 교육론이 좀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육론 같은 경우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당락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는 세 문제 보통 그 정도 나죠. 10점입니다. 그래서 미술사는 뭐 항상 그 정도예요. 이 정도는 뭐 괜찮죠. 그리고 재료 및 기법이 항상 거론됩니다. 근데 재료 및 기법이 보통 두 문제 나왔었는데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점이나 가져갔어요. 이 재료 기법이 약간 지엽적인 거 내기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재료 기법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세 문제에서 10점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가, 자, 여기서 보세요. 중국미술사하고 한국미술사 이렇게 묶여서 봐야 되는데, 한국미술사 네 문제나 냈어요. 네 문제나 냈어. 그리고 중국미술사 한 문제 냈습니다. 예전에는 또 중국미술사를 내고 한국미술사 얼마 안 냈어요. 근데 요번에 네 문제나 냈습니다. 네 문제 냈는데 이제 14점이고, 한 문제 4점인데, 어쨌든 한국미술사하고 중국미술사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점수 따위가 좋다. 뭐,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랄까,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고, 조각사 한 문제 나왔는데, 근데 조각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각사도 그렇지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항상 용어를 같이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 그래서 이제 용어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술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용어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던. 그래서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법, 그리고, 용어에서 무슨 사상 명칭,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공부할지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조각사는 이제 근현대의 작품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양 작품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및 디자인사, 원래 디자인하고 디자인사를 따로 묶어서 보는데, 디자인사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총 세 문제가 나왔는데, 뭐 예전에는 네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 했어요. 10점이고. 그 다음에 파란 문제 한 문제는 맞고요. 그 다음에 서예 2점짜리 한 문제 나왔는데 뭐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는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포커스를 좀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저는 이제는 교육과정이야 뭐 이거는 적중했다 아니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본인의 재량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어떻게 나올 건지 저는 이제 최대한 접근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론은 다 맞췄어요. 그리고 서양미술사도 다 맞췄고, 재료기법도 뭐 거의 제가 사실 미술사 쪽으로 거의 뭐 놓치는 적이 특히 교육과정 교육론, 뭐 교육과정이야 뭐 외워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라고 보고, 교육론은 놓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미술사는 완전히 포스트본은 나오게 되면은 약간 뭐 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 맞추고 요 정도인데, 뭐 서양미술사는 그래도 맥락적인 거 나오면 거의 맞추고, 한국미술사도 그렇고 중국미술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얘네 둘은 가성비가 참 좋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고, 그리고 디자인도 그때 작년 재작년에 너무 지엽적인 게 나와가지고 그거 뭐 일부는 맞추고 일부는 못 맞추고 뭐 해가지고 약간 난이도 조절이다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파마는 뭐 거짐
뭐 그 안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왔었고 서예도 뭐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대부분 알고 썼다면은 요번에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학생들의 복귀한 걸 보고 하니까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교육과정이 이제 네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 땡땡고등학교 교사대 대화인데 2022 개정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대부분 이런 대화 형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화 형식에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중간에 채워 넣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교육과정 미술과 매체의 과목이 나왔죠. 그래서 미술과 매체는 디지털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뭐 해가지고 소통하는 무슨 융합 선택 과목이다. 그런데 이제 미술과 매체는 솔직히 제가 뭐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은 미술과 매체 그러니까 제가 외우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과 그 다음에 다른 거 외우지 말고 미술과 매체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재량껏 다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워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 입장에서 선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선별 안에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벗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매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뜬금없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현재 그 2022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미술과 매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융합 쓰는 거는 근데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 탐구과정 기능도 중요하지만 매체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서술로 써놓으니까 막 헷갈리죠. 그래서 매체의 미적 가치를 공유하고 매체의 효과 반응 태도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무엇을 함양한다. 비판적 수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쉽게 나온 건 아니야. 이거 못 외우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나온 건 만족합니다. 뭐 이건 이해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끝에 가서 교사 주관적 해석이나 지나친 일반화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찰법이 나왔죠. 자, 관찰법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 방법이나 수업 방식,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기억리인에 해당하는 용어를 썼고, 밑줄친 디귿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객관적인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관찰 대상이 있는 그대로 기술한 일화 기록법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영상 녹화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요 부분들을 요 두 개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뭐랄까 거의 100% 뭐 100% 여러분들 다 썼을 거예요.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기 전에 뭐 저도 이제는 여기 뭐 이거는 근거 자료 제시할 이유가 없죠. 그냥 뭐 교육과정에서 냈으니까. 근데 이제 뭐 1월 1, 2월 3, 4월 뭐 대세김까지 해가지고 관찰법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기록 평정적도 뭐 비디오 녹화 체크리스트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 요소 나온 거. 제가 내용 요소, 그러니까 성취 기준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외워야 될 게 내용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선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못 외우니까 이거부터 외워라. 이거라도 외워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핵심 아이디어도 외우면 좋고 다 외우면 좋지.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다 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한 거 중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되새김에서 물어봤어요. 그 막 3, 4월에 이거 이렇게 빈칸 쳐놓고 다 외우라고. 이거 빈칸 친 게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요 그대로 해가지고 쓰는 게 나왔어요. 매체 이해에 관련된 내용 그대로 쓰는 게 나왔고, 요 되새김 풀이 여기 나왔네. 관찰법, 일화기록법, 되새김 문제 풀이에서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필독서 강의에서도 또 나왔고, 뭐 이거는 중요하니까 계속 그 달달이 그냥 계속 강조를 했었네요. 그리고 몇 문제 A형이 12번이죠. 12번에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아까는 우리가 진로 선택에서 2022 우리가 미술과 매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12번 문제, A형 12번 문제, 교사들의 또 대화, 이게 계속 대화로 나와요. 볼까요? 교사학습 지도안을 보니 교사학습 방법 중에 뭐뭐를 적용하셨네요. 이런 거는 그냥 주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자체가 뭐냐면 너무 쉽거나 좀 어렵거나 뭐 이런 걸 약간 되게
난이도가 너무 이게 너무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볼 때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건 누구나 다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다 쓰죠. 이런 걸 누가 못 써요. 여기 보면은 뭐 문제인식, 아이덴티 탐색, 종교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PCK 제가 항상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브레인토밍 방법 대신에 라이팅이 나온다. 라이팅 그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과 같은 교사 방법을 적용해서 교복 디자인 수업을 했대요. 특히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묶고 선으로 연결지어 방사형으로 표현하는 디귿을 적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디귿은 마인드맵이죠. 이거는 기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출.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도안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나왔는데, 아이디어 탐색 나와있고, 아이디어 정교화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정교화 쓰는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 놓치는 게 너무 아깝잖아? 자, 그렇다면, 기억 같은 경우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 맞죠. 그리고 또 니은 뭐였어요? 디귿에 해당하는 디귿이 뭐야? 아까 마인드맵이었죠? 디귿, 마인드맵 쓰면 되고, 그 다음 밑줄친 니은. 브레인 라이팅에 해당하는 내용, 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니은이 브레인 라이팅의 방법을 활용했다. 방법이랬어요. 자, 요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일주일치 니은에 하는 내용, 그럼 브레인 라이팅에 대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완전 실수예요. 방법을 써야 돼요, 방법을. 이거는 절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를 써야 돼요. 그거는, 그냥 브레인 라이팅은 뭐 브레인토밍에서 뭐 소심한 애들이 나름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글로 쓰는 방법으로 뭐 되게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지. 그래 놓고서 본인들 다 잘 썼다고 이러죠. 그건 아니야. 이런 데서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리을이 뭐야? 요거 그냥 쓰면 되고, 정교화 단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 탐색하고 아이디어 정교화, 여기가 중심으로, 저는 여기를 포커스로 맞췄어요. 여기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쓴 사람은 쓰겠지만은,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디 부분이 나올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야지만 거기를 더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할 일인데, 이런 거는 완벽하잖아. 응?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육론은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와도 안 벗어나고 어렵게 나와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올 거를 뭐로 어렵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공부 그렇게 뭐 쉽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리을에 해당 내용 쓰면 어떻게 돼? 라이팅 아까 뭐랬어? 여기 방법 쓰랬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브레인 라이팅 준비하고 진행할 주제를 선택한다. 주제 쓰고 6명이 한 조로 구성하는데 6명이 아니어도 하여튼 한 조로 구성한다. 6명 아니어도 한 조로 구성한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5분 이내 1번 참가자가 3개의 아이디어를 줬고 2번 참가에게 전달. 요거 꼭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참여자도 5분 이내에 3개의 아이디어를 적는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거는 엄연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리을에서 정교화 단계에서 아이디어 정교하기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스케치하기죠. 스케치하기. 스케치해보고 아이디어 의도 맞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치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교하기, 스케치하기. 자, 그럼 정교하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정교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개를 써야지. 스케치하기. 그 다음에 거기서 선택해야 돼. 요번에 상당히 칼채점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만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정교하기는 얘 말대로 그대로 따라 쓴 거야. 이건 정교하기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의도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렴척이잖아요. 여기는 수렴이고 여기는 확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하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았지?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 왜 벗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서 확인시켜 드릴게. 1, 2월부터 해서 3, 4월까지 이론도 되새김 해가지고 여기서 뭐 아이디어 정교화, 스케치, 잠깐만 왜 안 없어졌냐? 어쨌든
스케치를 시각화해서 정교화한다.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정교화해야 돼. 그 다음에 최상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응?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브레인라이팅 대생님 되어서 여기 보면은 브레인라이팅의 주제를 선정하고 6명 한 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삼설 대세기 문제에서 아이디어 인식, 창의적 문제 해결, 아이디어 탐색, 정교화 이거 쓰는 문제 이게 사실은 대세기 문제에서는 뭐 꼬을 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적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대로 적으면 되거든. 요걸로 다 해결이 가는 거야. 근데 요거 보세요. 브레인 라이팅의 학자의 방법, 장점, 단점을 쓰죠. 저는 이제는 보통 단계는 당연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장점도 물어보고 단점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보다 제가 더 많이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실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맞아 떨어지고요. 좀 쉽게 나오면은 요 정도로 해서 단계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두 단계를 더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브레인라이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계와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공부를 했다면 잘한 거고 브레인라이팅 다 알아 하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갔으면 이렇게 못 쓰는 거잖아. 그러면은 단계 꼭 해라, 단계 꼭 해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복귀한 거 보니까 이걸 그렇게 안 쓴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어? 제가 이렇게 한두 번 했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문제풀이에서도 문제인식 여기 똑같이 나왔네. 아이디어 탐색.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에서 여기다 브레인스토밍 라이팅을 여기다 같이 넣어버렸어요. 제가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비어져 있었거든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정교화 단계도 쓰라고 했네. 그러니까 라이팅 단계 이렇게 쓰라고 했단 말이야. 문제 똑같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풀었어도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니까 브레인라이팅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쪽 부분에 꼭 나오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얼렁뚱땅 브레인라이팅의 개념 쓰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꽤 있다. 내가 지금 복귀한 거 지금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을 쓴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다음 B형 3번. 자, 요것도 재밌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한 4문제, 원래 2문제, 1문제, 2문제 내다가 4문제까지 내니까 약간 지역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의 대상.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나왔냐면 7차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차 교육이 중요해. 뭐, 나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문제에서는 거론하진 않고, 제가 1, 2월하고 3, 4월은 안 했어요. 5, 6월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할 수밖에 없었죠. 자, 보세요. 7차 교육과정을 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별로 필수학습 요소를 선정했대요. 자, 그럼 요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밀주진 목적 2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내가, 요거는 약간 지엽적이라고 보는, 물론 나는 했지만 지엽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게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거든. 여태까지 뭐 자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근데 한 3년인가 4년 전에 나올 때 제가 저만 했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22 교육과정 자체에서 지금 4문제까지 내다 보니까 이 범위까지 갔다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다음에는 요게 2문제 정도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2문제를 선택할 건데 이렇게 변천까지 거론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단계를 나눈 거지. 근데 이게 4문제까지 나오니까 이것까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어느 영역까지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다고. 필수학습료를 쓰라는 것도 아니야. 7차 교육과정에 처음 제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각 영역별로 여기서 보면 목적 2가지래. 제가 수업 준 사람 알 거예요. 1, 2월도 그렇고 5, 6월도 그렇고 필수학습 요소는 무엇 때문에 이것은 하게 됐다. 이거를 막 강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걸 답을부터 볼게요. 우선은 학습량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총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필수학습 수업에 적용한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2가지 답안을 제시하는데 우선은 우리 미술과에서 기준으로 보면 학습량을 최적화하고 그 수준 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한 걸로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쓴다면 2개를 쓰겠지만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 때는 요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왜냐면 이건 미술과의 7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를 위해서 필수 학습 요소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은 총론에서는 또 크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걸 더 크게 보니까 그래서 수업에 가장 중요한 걸 하기 위한 거고 평가를 하기 위한 건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최적화와 그 수준과 범위 적정화거든요. 그러니까 7차, 그러니까 6차에서 7차로 넘어올 때 개정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그 뭐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그냥 교육과정 내용 자체 내에서만 존재하는 내용은 또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최적화, 수준 범위 이걸 내가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평가를 더 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맞게 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우선은 요거는 이제 미술과 내고, 그 다음에 전체 총론 쪽에서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한다. 요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요걸 두 가지 쓰면 돼요. 그리고 또 뭘 물어봤냐면, 그 다음에, 6차 교육과정의 뭐 개성적 정서 개성도 강조됐어요. 뭐 그리고 맞아요. 2007 개정, 그러니까 2007 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상 영역의 중 영역이 대상에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2009를 물어봤죠. 2009 개정의 미술과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감상 영역의 중 영역을 무엇과 무엇으로 변경했네요. 이것까지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뀐 거잖아. 2007 개정에서 2009로 바뀌는 그 내용이잖아. 왜냐면은 이게 변천이면 이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 봐봐. 여기 보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자, 그래서 미적 체험 요거 보면은 이제 요 보면 그 변천 내용을 따로 다뤘어요. 체험 감상 중영역명은 대상을 제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 성격 변경, 체험은 지각소통, 감상은 미술사 비평으로 변경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미술사와 비평.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2007 개정에서 2009 개정으로 바뀌면서 미술사하고 이 중영역 뭐가 바뀌었나 요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요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또 힘들다. 제가 요거 지금 체크한 게 요때 그때 체크한 거거든요. 중요하다고.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제 교육과정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나와도 지금 제대로 했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이거는. 저는 최대한 막 던지는 건 아니야. 나는 막 던지진 않아요. 그냥 이것도 외워라 이렇게 무책임하게는 내가 못하겠단 말이야. 돈 주고 듣는 이유가 뭐야. 최대한으로 나올 만한 걸 해줘야죠. 그렇다고 해도 양이 많아.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깊게 나오잖아. 더 깊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해야죠. 그 다음에 B형의 10번. 이것도 뭐 교육과정으로 봐야 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작성 방법에 따라 했는데, 요거는 아레나스의 대화 중심 감상법인데, 이거는 뭐 명칭 적는 거는 너무 쉽잖아. 저는 이제 봐봐. 그러니까 아레나스가 나왔잖아요. 저는 아레나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차이지. 명칭 정도 나올 거를 뭐로 이렇게까지 했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깊게 나오면 어쩔 건데. 근데 어쨌든 얘네들 거론하잖아. 거론했으면 이거 봐봐. 여기 보면은 아레나스 대화 중심 여기까지 교재 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내가 또 필독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세부적으로 들어갔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근데 내가 아쉬운 거는, 대화 중심 감상법 하나 쓰는 거냐. 솔직히 서운하지. 서운한데, 포커스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이것까지 다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는. 딴 때는 되게 대화 중심 감상이 더 깊게 나올 수 있어요. 대화 중심이 이미 기출에 나왔는데, 또 명칭만 쓰는 게 나왔어. 얘네들이 너무 간단하게 낸 거예요. 안 그래? 맞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거론했고. 자, 감상자가 먼저 작품을 자세히 살피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모둠에 난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감상 관점의 이야기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선입견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서는 감상자의 의견의 존중의 수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화 중심에서는 수용하고 있는 건데,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학생 니은 보시면 학생들이 그러한 감상능 2022 개정 미술과학 교육과정에 감상의 핵심 아이디어를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를 물어봤어요. 핵심 아이디어를 물어봤어. 그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것까지 낸 거지.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를 보통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 1순위가 내용 요소 성취 기준이잖아요. 성취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방향 뭐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물론 핵심 개념이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요거를 이제 주저주저 다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요런 데서 약간 이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감상은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삶에서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써놓으니까 뭐 그렇게 길진 않죠.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봤냐? 2022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의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 성취 기준을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미술의 시대적 땡땡땡 맥락을 이해하고 그래. 이 성취 기준 그냥 다 이게 지금 여기 핵심 아이디어를 그렇게 비워놓고 성취 기준을 다 쓰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취 기준은 목표이면서 평가 목표예요. 그러면은 성취 기준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쓸 이유가 많죠. 여태까지 보면 기출 보면 성취 기준 다 쓰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성취 기준을 이렇게 비워놓고 그죠? 되게 좀 웃기지 않아? 그래서 이제 지역적, 맥락적 쓰면 되는데 이게 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여나 봐봐요. 저도 그렇게 문제 내지만 이거 솔직히 못 써도 쓰면은 뭐 1점이고 못 쓴다 해서 2점이 아니거든요. 길게 쓴다고 해서 오히려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1점이고 얘가 2점, 3점, 이게 3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큰 변별은 없어. 그러니까 요거 못 썼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면 4점이고 그러니까 뭐 1점이 아쉽잖아요 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쓰는 애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있다 한들 그렇게 변별은 없다 이거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지금 지금 교육과정을 봤는데 좀 완벽하게 다 들어맞췄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외웠냐 안 외웠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오케이. 교육과정은 여기까지. 자, 교육과정은 거기까지. 교육론까지 교육 두 문제니까 자 교육론 문제 두 문제입니다. 예비교사 교육론은 제가 안 놓쳤다고 했죠. 물론 교육과정도 그렇고 다음은 예비교사 논고 노트다 해가지고 아르나임이 나온다. 자 아르나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르나임 지각심리학은 DBA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각문화까지 이어진 아르나임 태도 하나 안 바뀌고 계속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우리가 이제 다용도로 쓰이는 지각심리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래서 시각적 사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제목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기억은 지능적이고 니은은 추상이다. 이거는 뭐 굳이 여기 필독서 근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자 보세요. 시각적 사고에 대해서 다음 관점을 제시했다. 아르나임이 첫째, 감각과 지각의 사고는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에서 뭐라 하고 둘째, 지각은 지능적이다 해서 주절주절 썼고 이걸 외우지 말래. 이걸 보고 요걸 외우라고 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 나올 거니까 외우라 하면은 모르는 애들은 이것도 다 외운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 여기 보면은 지각은 땡땡이다. 그래서 지각은 감각자료화에서 줄줄줄 써 있잖아요. 자, 이 지각은 지능적이다. 그래서 감각자료화 제공항산에서 뭐 줄 써 있죠. 이거를 물론 여기에 비워놓을 수도 있어. 진짜 막 좀 여러 개 문제 나오고 지엽적으로 나온다면. 하지만 지금까지는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외우고 이걸 써야 되니까. 이런 방향성까지 알려줘야죠. 그래야 적중했다고 하는 거지. 뭐 그냥 책에 있다고 적중했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조금 이게 그래 그렇게 문제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중에 나온다. 이거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무책임하잖아. 봐봐. 이거 다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근거 있어. 그래서 지능적이다. 추상이다. 맞잖아. 자, 여기서 1월부터 1, 2, 3, 4월 이론에서 10월, 11월 이론 정리해서 현대미술의 시사점. 아르나임이 감각, 지각 사고는 분리될 수 없다. 지각은 지능적이다. 추상과 구체성을 분리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해가지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못 외웠을 것 같아. 시크릿 강좌에 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시각적 사고는 즉각적이고, 뭐 시각 사고는 구체적이고, 뭐 추상적이고, 이거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응? 뭐 이 정도면은 뭐 퍼펙트 하죠. 어떻게 나올 건가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B형의 11문 문제, 허버트 리드, 봐봐. 허버트 리드 나온다고 했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창의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엔펠트 아니면 허버트 리드 나온다고. 들어본 사람 내 거짓말 아닌 거 알 거야. 로엔펠트 아니면 허버트 리드라고 했어요. 그것만 나온다고 걷는 게 아니야. 거기 내용까지 다 있어요. 자, 봐봐. 예술 통합 교육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술의 기본 원칙, 사물에 의한 교육과 뭐뭐에 의한 교육, 이런 거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예술 통합 교육은 뭐냐. 여기서 리드가 주장하는 바를 예술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 각각. 아주 쉽죠. 창의적 개발의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는 거. 그래서 감성과 이성조화 이렇게 써도 되고, 사회의 병리 현상은 교육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인간 교육의 세계 평화 구축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건 그대로 그냥 필독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했고, 그 다음에 리은은 결합에 의한 교육 체계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것도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초현실주의 표현은 구성주를 크게 분류하고 인간 기질의 뭐 사고에는 뭐 구성주의는 뭐 직감형이다. 요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다 쓸 수 있었어. 그래서 완벽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필독서 근거 볼까? 필독서 근거, 이건 필독서 자료에서도 제가 응용한 건데, 허버트 리드 교육사에서 예술 토한 교육으로, 인간 형성에 위한 예술 교육이라 할 수 있고, 앞에 설명과 주저주저 뭐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미술교육을 통한 현대사회의 인간성, 회복과 창의성 개발, 예술 통한 인격 개발을 핵심으로 했는데, 2000 리들은 통합적 예술을 통한 심미적 교육을 지향했고, 미적 심미적 교육은 창조 교육을 통해 치유와 미적 감성 성장을 인간의 내적 예술적, 내적인 예술적 감정과 직관을 회복하도록 해서 조화로운 인격 사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의 목적은 독자성을 더불어 개인 사회의식과 상호작용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필독서 또 볼까요? 여기서 사실주의, 자연주의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내 유파를 사실주의,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표현주의, 구성주의를 구분하는 융의 네 가지 기능으로 해서 사실주의, 초현실주의, 감정형, 직관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봐봐. 강의에서도 허버트 리드에서 예술 통합 교육 주저주저 나오죠. 감성과 이성조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죠. 예술적인 인간 육성을 통한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 예술을 통한 교육에서 요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체크해놨잖아요. 그리고 봐봐. 아동 표현 8가지 구분인데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감형이라는 요 네 가지만 외우라.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이거 다 8가지 하는 거 어려우니까 4가지만 해라. 4가지.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감형 이것만 외워라 했어요. 근데 여기 봐봐. 이거를 뭐 유파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봐봐요. 인간 기질의 유형에서 여기서 봐봐. 사실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요대로 외운 거를 해서 여기 맞춰서 직감형 쓰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서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감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뭐 이론 정리할 때도 했고 여기 이 파란색이 내가 10월달에 애들 모아놓고서 교재를 막 계속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인강생은 못하고 직강생 위주로만 했어요. 그래서 허버트리 별 치고 막 이거 한 것도 그때 당시 한 거야. 이거 교재 보면 예술의 두 가운데 사물에 의한 게 결합을 이거 막 그때도 체크했어. 그러니까 그때 기억한 걸로도 이거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구조들군 여기 보면 예술 통합 교육, 창의성 개발에서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그 평화를 위한 교육에서 예술 통합 교육은 여기 나와 있고, 그죠? 문제풀이, 허버트 리드 예술 통합 교육 해가지고 요 목적 이렇게 나왔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필독서 강의하면서 문제풀이도 요거 그대로 나왔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벌써 지금 47분이 지났네. 자,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론은 해마다 그랬지만은 아주 퍼펙트하게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약본으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론 그러니까 뭐 1, 2월부터 해서 3, 4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계속 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교육과정 교육론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한 걸로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이어서 서양미사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양미사 세 문제 나왔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뭐 이제 용어사전 했을 때 봤던 건데, 다음 도판 설명 참고해서 기억 내용. 그리스도상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에 유래한 뭐뭐의 미술, 그냥 비잔틴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 그리스도사에 성행했다. 그래서 비잔틴 미술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뜻이라는 도상인 무엇은, 여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라는 뜻의 도상. 도상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판토크라토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답입니다. 용어사전 강좌 보시면 판토크라토스에서 보면은 전능자, 세상 지배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비잔틴 전통이 유래하는 그리스 도상이고 주로 교회 내진에 그려져 있고, 하면서 뭐 요게 답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방법이, 이건 용어사전을 이제는 이제 좀 스타일이 바뀐 건데, 용어사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냥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럼 한 문제나 두 문제 맞추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4점짜리 뭐 해서 8점이 아니고, 한 문제나 두 문제에서 보면 그쵸. 한 문제나 두 문제라기보다는 1점 아니면 2점? 뭐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1점 내지 2점. 그래서 용어사전을 제가 요번에 마무리할 때 어떤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을 볼 거예요. 총 그 중요한 유파 위주로 봐서 그 유파에 해당하는 내용에 의해서 빈칸이 비어질 확률이 높은 게 여태까지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용어에 보면은 그 말 그대로 그 도상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핵심 용어가 따로 구별되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이건 유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양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자체의 도상적 용어나 어떤 기법의 용어나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보면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남은 용어사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럼 그거 보고 1점이나 2점 내지 해당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유튜브로 내가 이제는 계속 요거를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2점짜리. 뭐 요거는 뭐 비잔틴 1점, 요거 1점, 2점인데 뭐 요거 못 쓴다 해서 뭐 크게 데미지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약간 뜬금없긴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문제가 괜찮아. 그냥 뭐 이런 문제는 항상 나왔었으니까. 필독서 근거, 뭐 여기서 돔 중앙이 엄격한 그리스도의 판토크라토르, 즉 물질세와 정신세의 지배자인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유독 많이 쓴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체크가 돼 있고, 그래서 2점. 그래서 못해도 1점은 맞추고 2점은 맞출 수도 못 맞출 수도 있고, 1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형 9번.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요번에 나오면은 이제 난 비세 관련한 건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걸 봐서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요거는 꽤 많이 했어요. 이건 많이 했고, 백남주는 뭐 텔레비전 영상을 사용한 비디오인데, 미디어 아트. 그래서 비디오 아트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여러 대의 TV 수상기를 조립해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든 거니까 그냥 비디오 조각이죠. 비디오 조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행한 뭐뭐를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했으니까 이건 그냥 퍼포먼스죠. 이건 너무 일반적이죠.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알 거야. 배우 동작을 고속 촬영한 후에 재생할 때 어떤 효과? 슬로우 모션. 요거는 요거는 상당히 일반적이고요. 요거는 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다 썼을 거야, 이것도.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요 문제가 비올라 문제가 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를 쓰고 가로 안에 리을의 내용을 서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특징 쓰면 되는데, 현실감 있는 음향, 어두운 공간에 설치된 두 개의 대형 스크린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과 불, 주제 들어가야죠. 자연적 요소를,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론적 요소를 대비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물과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대비적인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 음향과 어두운 공간 뭐 이거는 됐는데, 대형 스크린은 이제 재료니까, 그리고 뭐 재료의 소재, 물과 불을 저기서, 그래서 이원적, 대립적 요인으로 접근한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쓰고 맞다고 자꾸 쉽다고 하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 거 생각을 하면
글쎄요, 이렇게 잘 적었을까? 그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이원적 요소를 대비로 보여준다. 이것까지 썼을까요? 수강생들 다 썼단 말이야. 자, 비디오 조각,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근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특수 강좌에서 요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문제로도 매우 느린 시간 속 해가지고 그 슬로모션 나왔었고, 문제로도, 예,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했던 거 줄쳐놓은 거라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뭐, 해가지고, 뭐 슬로모션 나오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는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자, B의 4번 문제.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하고, 요거 애셔 작품은 기출 필독서 작업할 때 요거 나왔던 거고, 요거는 모의고사 때 냈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 때. 그래가지고, 요거가 이제 간호 미술관이란 내재된 가수였던 측면에서 제도 비판적이다. 요거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특정 장소를 재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장소의 특정적 미술인데, 간호 미술관 건물에 물리적 변화를 줬다. 이것도 그대로 했죠. 물리적 변화를 줬어요. 물리적 변화를 어떻게 줬느냐. 건축과 건축이 아닌 거 조합으로 해서 미술관의 건축, 이게 건축 아닌 것을 결합을 해서 그 장소를 변형시켰다. 요게 나와야죠. 요거는 있는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써줘야 돼. 요것도 잘 썼을까? 근데 우리 수강생 다 잘 썼을 것 같아요. 이건 잘 썼을 것 같고, 복귀한 거 보니까 잘 썼고, 그 다음에 나의 작가의 창안한 미술 개념, 아나키텍처 그대로 나왔죠. 의미는 이제 건축에 유연한 건축 공간 부여했던 건축 규범을 깨고 해체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장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근거 자료는 이렇게 제시했고요. 제도 비판적 성격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프로젝트 기간에 미술관의 출입문을 떼내고 이과 전시 공간에 곧장 이어지게 내부를 변경 상태 24일 개방했다. 이렇게 해서 필독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필독서 수업에서 문체풀이 요거 그대로 나왔죠. 요거 그대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뭐 톱으로 드로잉하고 뭐 했는데 물어본 거는 뭡니까? 아나키텍처가 나왔죠. 여기. 오케이. 또 냈네요. 여기. 마타클라 걸 또 냈어요. 예, 2번 냈네요. 제가. 필독서 수업 문제풀이하고 이거는 필독서고, 요 문제풀이네요. 문제풀이에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독서 강의와 기출, 여기에서, 애셔 작품, 여기 나와 있죠. 애셔 작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술에 대한 경험과 미술관에 대한 경험을 모두 확장시켰다 해가지고, 제도 비판적 성격 나와 있고, 뭐 성격은 어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내부도 확장돼 있다 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요것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요것도 그렇고 서양미술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확인시켜 드렸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양미술도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교육론 서양미술은 뭐 제가 도마에 놓고 자유자재로 이리치고 매치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는 뭐 조금 지엽적인 게 나오면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8, 90%는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죠. 자, 재료 기법이 약간 지엽적입니다.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A형이 2번 도판인데 요것도 이거죠. 목탄 물어봤어요. 목탄은 그러니까 1점, 2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1점 놓치냐 마냐인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가에서 보이는 교정과 수정의 흔적이 뭐냐라는 건데, 이건 펜트먼트라고 하죠. 그림 따위, 이게 사실은 목탄에 쓰이는 말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 쓰이는 말인데, 그림 따위를 그리다가 생긴 수정이나 변경 자국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필독서 근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요게 답이에요. 펜티먼트. 다른 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2점짜리예요. 2점짜리 됐고, 그 다음에 A5번 4점짜리. 저는 수업의 유화재료 표현 기법에 대해서 안료에 비해서 염료는 해양 물가에 만드는 적합하지 않다. 안료에 비해 염료, 요것도 했었죠 제가. 적합하지 않다. 그 팻 오버린도 했고, 그 다음에 물감이 마를 때 발생. 그러니까 팻 오버린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물감이 마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요것도 했죠. 그 다음에 튜브 물감의 발명, 이것은 뭐 인상주의는 그냥 쓰면 되고. 그래서 인상주의는 쉬운 거지만 나머지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약간 변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물론 했지만. 그래서
1번은 안료와 물기 기름 반발 용기에 녹지도 않고 또한 염료에 비해서 크게 은폐력이 크며 내화학성이 좋고 내광성, 내후성이 좋지만 요건 안 써도 돼요. 이제 안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안료는 물과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고 보통 화학적 반응을 통해 흡착하기 때문에 변색이 되고 기존 색을 낼 수 없고 뇌광속이 부족하고 덧칠과 다양한 회화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료와 염료 그리고 팻 오버린 니은 방법을 서술하고 디귿을 서술하시오. 물감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 팻 오버린은 그림 위에 겹쳐칠하는 물감일수록 아래 물감에 보다 위에 오일 함량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디귿은 밀도가 낮아진 물감이 접착력이 약해지고 갈라지는 거 그리고 인상주의 작품은 모네 트루벨 해변이고요. 자 문제풀이 광자에서 이렇게 나서 유화제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선생님 유화를 덧칠할 때 갈라지고 튼 것처럼 변했어요. 요거는 아예 제가 제시를 했죠. 유화 기본적인 채색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팻 오버린 쓰면 되고 자 사용하는 용도 해가지고 물감 자체 올량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팻 오버린 쓰면 되고 위에 겹쳐칠한 물감일수록 오일 함량이 높아야 한다는 거 요거 문제로 나왔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제가 다른 걸 물어봤고 그래서 팻 오버린 역시나 명확하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B형의 6번 4점짜리인데 요것도 변별이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했죠. 요것도 했습니다. 우선은 르네상 천장화 가는 바로크 시대의 천장화인 나는 회반죽을 바탕으로 수성 안료를 채색하는 무슨 기법 프레스콘 요건 쉽게 가네요. 그쵸? 이렇게 쉽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가의 공간 표현 방식이 한층 더 그러니까 요 작품이 요거보다 한층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을 말하는 건데 미켈란젤로잖아. 요거 내가 솔직히 엄청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우선은 소틴스는 이건 했어요. 우선 했고 제가 했고 요거는 제가 맨날 설명하던 거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걸 잘 써야 된다는 거야.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시스테나 선왕의 천장화는요 얘랑 다른 점이 가장 큰 게 얘는 공간감이 없고 얘는 공간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 물론 단축법도 둘 다 쓰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천장이 하늘로 솟아 뻥 뚫린 느낌으로 표현해. 그걸 소티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표현한 거야. 입체감 있게 표현하긴 했으나 공간감이 표현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기출에서도 일부 제시가 된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작품의 스테인 예배당 천정화가 이게 생각 외로 투시 원근법이 쓰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투시 원근법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고전주의 방식으로 쓴 거야. 그래서 종교하긴 하지만 종교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공간감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원근법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요 핵심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선 보시면은 기념비적 특성을 프레스코화로 기존의 건축 구조를 중심으로 이것도 써야 되죠. 뭐 쓰면 좋죠. 왜냐하면 이게 건축 구조가 있는데 그 건축 구조에다 덧칠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건축 구조를 새롭게 그린 거죠. 이것도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프레스코화를 기존의 건축 구조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사각, 삼각, 반원형 틀로 가짜 건축물의 표현.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에다가 가짜 건축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건축물과 실제 건축물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도록 효과를 틀어내 창세기 주요 사건들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환영 공간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영 공간보다는 대상들의 육중한 입체감의 포인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공간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중한 입체감과 콘트라포스토 그 다음에 단축법 쓰였습니다. 단축법 쓰셔야 돼요. 중심으로 독립적 묘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환영 공간보다는 대상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막 강한 대비를 통해 가지고 단축법을 통해서 대상을 독립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는 방식인 게 소틴스입니다. 그죠? 이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 제가
맞아 떨어지게 한 거죠. 자, 요거 참고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이 작품 보시면 여기서 단축법 같은 건 쓰였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뒤에 공간감이 없어요. 공간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평면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뭐 유동한 성당 안의 분위기를 장한데 이제 이 기념비적 프레스코화는 여러 개의 사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사건들과 문화들 예언자들이 독립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신의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내용 위주예요. 성경 내용 위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장면의 상징성은 각 칸을 둘러싼 가짜 건축물에 의해 더 강조되고 있고 뭐 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제의 독창적 해석, 화가의 해부학적 지식을 가능케 하는 인물의 조형성, 대담한 단축법을 통해 구현된 자세로 경전을 떠받들고 있는 건장한 젊은이의 낮제상, 가짜 건축물의 실제 건축물의 착시 현상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감 대신에 이 대상 하나하나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보시면 라파엘로 아테네 악당의 미켈란젤로 시스템 천장화인데 이들의 작품은 자연 건축물, 인체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묘사뿐만 아니라 전체와 부분의 비례, 균형, 조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전성기 르네상스의 회화의 고전주의.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회화의 고전주의죠. 자, 고전주의 방식은 원근감을 나타내지 않아요. 고전주의 방식은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대표적인 게 보티첼리죠. 보티첼리 작품이 투시법이 쓰였나요? 안 쓰였어요.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공간감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의 고전주의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는데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답안을 예. 이게 답안이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참고자료를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문제풀이 강좌에서 요 소틴수, 뭐 카트라툴라 소틴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해가지고 쓰는 말 문제로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고 시크릿에도 제시했어. 시크릿에도 마지막에 이것만 들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뭐 도움이 됐겠네요. 요거 변별 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서로 비교 문제 잘 냈어. 이 문제는 서로 비교 문제인데 굉장히 표면적이면서 이건 공간감 있게 나타나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쓴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거든. 이런 거는 맞아줘야죠. 그래야 변별이 좀 있겠죠. 그죠? 자, 요것도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서 한국민수사 네 문제. 자, 한국민수사는 뭐 조석진, 안중식이 나왔어요. 조석진, 안중식은 장승의 그림을 배웠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줄줄이 나가죠. 해가지고 노수현, 박성훈 양성했고 한국의 최초 근대 미술단체인 뭐뭐를 서화협회죠. 서화협회 저도 요거 제시하면서 안중식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서화협회까지 물어보고 서화 미술원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상징성 물어봤어요. 이거 상징성 물어보고 요거는 이제 서양화법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는 서양화법 이거 문제가 약간 그래요. 특히 회화 여기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조석진을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라는 개념 요 작품 자체는 서양화법을 거론하기에는 좀 애매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입체감이라 하면은 뭐 여기 제가 이거 써놓은 거는 뭐 간신 쳐놔서 썼는데 입체감이라는 것은 뭐 잉어 갈색 몸통의 비늘은 줄을 거듭하며 옅어지는 먹색과 둥둥이 진한 먹색은 잉어의 입체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위에서 쳐다보는 시점에서 단축법을 사용했다 했는데 뭐 여기선 두 개 쓰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되게 전통 그러니까 조석진은 우리가 서울화단에서 조석진은 전통회화에 중심을 두고 그렸던 사람이고 전통적인 특성이 더 강한 사람인데 입체감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중식하고 조석진 비교하면 안중식이 오히려 입체감적인 서양화법을 많이 써서 특히 이 작품 서양화법을 많이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이 뭘 의미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1915년이잖아요. 유추할 수가 있죠.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권을 상징한 민족의 아픔을 조국의 봄이 오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상징적 소재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에요. 이것은 경복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막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람 하나 없이 적막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다. 자, 조석진 요거는 참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작품성 잉어 네 마리는 연한 청색의 물속에 물을
물풀을 헤치며 헤엄치고 있고, 잉어의 통통한 몸은 빛을 받아 반짝이고 또랑또랑한 눈은 생기를 담았다. 이 잉어의 갈색 몸통은 비늘 먹에 농담을 조절해가면서 한 주씩 그렸고, 줄을 거듭하며 옅어지는 먹색과 둥둥이 진한 먹색은 잉어의 입체감을 살려주었다. 뭐 요게 전부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통적인 출세를 기원하는 길상적인 의미, 길상화의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그렸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백악에 봄 새벽이란 제목을 붙였는데, 게다가 인파로 부쩍이던 광화문에 당대의 모습과 달리 문이 굳게 닫힌 채 인적이 끊긴 모습을 그려졌는데, 안중식은 3.1운동으로 고초를 겪고 같은 해인 191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작품은 이러한 개인사와 어우러져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아픔을 담아서 민족의 봄의 새벽을 염원하며 그린 그림이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1915년에 그린 백악춘효는 여름본과 가을본이 두 점이 있는데, 여름과 가을본에 굳이 제목을 춘효, 즉 봄날의 새벽이라고 한 것은 잃어버린 조국의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써도 되고, 요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독서 관련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A형이 10번, 요것도 냈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 오상고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었고, 565의 필독서 강의 심사정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심사정 작품은 뭐 같은 작품은 아니지만 특징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봐도 심사정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뭘 물어봤냐면, 매하는 늙은 나무 둥지에 용처럼 힘차게 꿈틀거리며 그러니까 조희령 꼭 나온다고 했죠, 제가. 심사정도 제가 무지하게 냈습니다. 근데 어렵게 안 나왔어요. 조령의 나무 둥지의 거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액의 일부가 먹에 채워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예, 비백. 그 다음에 붓에 한 번 찍어 그리는 기법은 뭐 몰골. 그리고 기억력 표현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작품에 나타난 화풍의 특징, 나번이 요거죠. 그래서 화풍의 특징 명칭을 쓰고 특징을 소설하라. 자, 남정문이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사정은 절충 화풍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정문이 납니다. 그리고 심사정 오상고절은 남정화의 주제입니다. 문인화의 주제예요. 근데 무슨 절충 화풍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선연발목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선연발목이 강한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심사정은 나중에 그 부벽준을 사용하잖아. 그래서 남정화 부벽준의 절충적 특성을 보이는 게, 그건 특성이 이제 화풍이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화풍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냥 특징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심사정은 부벽준이 있는 그림이 있고 없는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그림은 전부 남정화예요. 이건 남정화죠. 그래서 늦가을 다른 꽃들이 시들어갈 때 고고하게 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간필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정화의 간결한 표현과 윤곽선 없이 몰골법이 들어가요. 그려낸 국화의 번짐, 많은 선염 들어가고요. 그래서 꽃잎이 끊임없이 표현됐어요. 되게 간결하게 표현. 그러니까 남정화의 특성이, 그죠? 예.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남정화에다가 이거 남정화의 특징,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얘네들이 남정화의 특성을 쓰랬잖아. 그러면 남정화가 어떤 특성이 있겠어? 표현 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예. 이것도 변별이 있을라나? 이렇게 강조했었고요. 그대로 강조했고. 자, 요 봐봐요. 요거 봐. 요거 자꾸 이게 기출이잖아. 여기 내가 낸 문제 똑같지? 예, 요 도판 똑같이 내가지고 여기 보면 똑같이 냈어. 이거 봐봐.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여기 비백법, 예, 몰골법, 뭐 축화, 태점, 윤묵 다 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좀 더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뭐 얘네들이 너무 적게 물어본 거지. 예, 그죠? 그래서 똑같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정도 뭐 저기는 다르지만 남정화적 표현 특징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남정화적. 그래서 그런 특징들. 이 작품에서는 원래 심사정이 피마준도 사용하고 하지만은 호초점, 미점, 소운점, 대운점을 쓰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벽준을 쓴다 하면 얘네들이 싹 없어진단 말이야. 태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형의 2번은 요거는 이제 무덤 형식을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솔직히 이 고구려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백제를 좀 많이 강조했거든요. 백제 축조 방식 왜 안 내지? 근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고구려 방식하고 신라 방식을 물어봤어요. 신라는 그냥 무덤 형식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론 강좌에서도 뭐 이제 돌무지 무덤, 돌고식 무덤 이렇게 두 개 비유를 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벽화가 그려진 고구려 무덤은 흙을 덮은 뭐 어떤 축변에서 석실 봉토 무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것을 이제 굴식 돌박 무덤 또는 뭐 석실 봉토 무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제시돼 있죠. 그래서 굴식 돌박 무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무덤들은, 그리고 신라 황남대청이나 천마청 어딘가에서 이 무덤들은 나무로 궤를 만드는 그 주위를 돌로 쌓아두르고 다시 흙으로 덮는, 이것은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돌무지 무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틀려요. 솔직히 그건 아니고 돌무지 덧널 무덤, 이 안에 덧널을 놨다 해야 덧널 무덤. 그래서 적성 목광명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면 이거는, 요건 2점인데 요거는 혹시나 못 쓸 수 있고 요건 썼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2점 또는 1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이건 돌식 굴식 돌방 무덤. 요게 이제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그려졌다. 여기 이렇게 돌방에 여기서 이제 돌무지 무덤 적석정,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생겼어요. 필독 섞은 걸로.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봉분을 쌓아 공간의 바닥을 정리하고 나무널, 그래서 나무널과 덧널을 만든 후 그 주위를 강돌로 돌무지를 쌓고 그 위로 흙을 덮을, 그래서 흙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2점짜리. 자, B형 5번. 체북은 많이 했어요. 근데 윤재홍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이 사람은 거론한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틀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3절을 물어봤죠. 3절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서의 그림을 모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런 경지를 품평하는 용어. 요건 다 썼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예능은 원래 최북은 지도화로 유명하고 윤재홍도 그렇대요. 그래서 지도화 쓰면 돼요. 니은은 뭐냐? 가 작품에서 모필로 그리는 기법 대신에 가. 그러니까 뭐 최북하면은 뭐 제가 최북이 그 고흐랑 비교했죠. 고흐는 귀를 잘랐는데 이 사람은 쇠꼬챙이로 눈을 찔렀다 해가지고 되게 괴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도 지두화로 그때 얘기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 화풍이냐?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같은 시대의 윤재홍은 문인화가였으나 독특한 화면 구성과 채색법, 이제 말기잖아요. 말기는 뭐가 있어? 새로운 화풍의 형성이었는데 뭐 말기 뭐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새로운 화풍이 있대요, 말기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새로운 화풍으로 뭐가 있겠어? 이색화풍밖에 없죠. 말기는 이색화풍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정화를 바탕으로 소년과 발목, 그리고 대담한,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 디귿의 명칭을 써 특징 쓰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남정화의 그 이색화풍의 특징을 쓰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특징은 여기 나와 있어요. 기발한 형태, 미세한 떨리는 선,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남정화 바탕으로 소년 발목, 그리고 대담한 생략 간필 사용하고 서양화법의 영향을 파격적인 구도, 추상적인 표현, 서구적 수채화 기법을 연상시키는 귀교적 화면이 특징이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색화풍이 맞아야 요거까지 맞는 건데, 그죠? 그럼 요거는 2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점, 요거 1점이고, 요거는 2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필톡스 공간 볼까요? 윤재홍은 뭐 극단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화로도 유명해요. 이른바 지도화 기법으로 손가락에 옅은 먹을 묻힌 뒤에 윤곽으로 대칭 잡아서 뭐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시에 부드럽고 물기가 많은 먹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불려 이색적인 화풍을 연출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로 조선 말기에 등장한 이색화풍의 계보의 첫 번째 주자로 윤재홍을 꼽는다. 근데 솔직히 이색화풍 하면 윤재홍이 먼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윤재홍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홍세섭이나 이런 사람 내기는 싫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색화풍 나올 것 같아서 홍세섭이나 거기에 앉는 김수철이나 좀 많이 거론하긴 했는데, 말기에서 이색화풍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 새로운 화풍이 말기에 이색화풍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이게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색화풍의 특성만 제대로 썼으면은 뭐 이것도 그대로 뭐 그냥 주는 문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최북의 풍설 야기도 뭐 지도화 기법 이런 거는 평상시에 많이 했으니까. 자, 그리고 중국민사 시간이 좀 됐네.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중국민사하고 나머지 표현 파트 좀 볼게요. 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중국밀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건데, 이젠 예찬이라든가 오진, 원나라 때의 그 양식들이 계속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조맹부가 나오고, 원말사대가 이렇게 해서 원나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밀사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원나라의 기본 베이스가 이제 남종화잖아요. 이제 남종화인데, 이제 남종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포인트는 남종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이 남종화의 근원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이제 5대입니다. 이제 5대를 제가 항상 거론을 했었어요. 이 5대의 뭐 피마준이라든가 갈피를 사용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이 5대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예찬과 이 오진, 특히 오진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뭔가 이게 기록이 없는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5대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 이 작품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이건 완전히 좀 건조해 보이고 이것은 약간 수준해 보이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원대의 송대 뭐 조맹부가 주장한 고이론, 이 고이론 이런 건 다 썼을 거란 말이야. 이 고이론은 원대회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문인 대부분이 쇠가였기 때문에 재발문이 많이 적혔고, 그 결국 중국민수 한 문제 나왔는데 이제 중국민수가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막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한 문제로 줄었습니다. 대신 한국민수사가 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원말 세대가, 자 고이론부터 볼까요 그럼? 고이론은 옛것을 배운다는 말로 남송의 전통을 버리고 당과 북송을 숭상한다. 중요한 거는 당과 북송을 숭상한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줄친 기억의 의미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작품에 나타난 필묵법입니다. 기법이 아니고, 그냥 묵법, 필법하고 묵법의 특징을 각각 서술하래요. 왜 기법이 아니라 묵법을 물어봤을까요? 자, 그러면은, 가와 나. 우선은 예찬은 기본적으로 특징을 이제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어장추제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이든 똑같아요. 기본 묵법은 똑같고, 이 오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개성이 뚜렷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5대의 특성들을 그냥 반영했다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뭐가 틀려요.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수분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좀 비교를 했는데, 필묵법을 잠깐 보면은 우선 가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성묵여금, 이 사람이 뭐 절대준이다 뭐다 이런 건 쓸 필요가 없고요. 그건 준법이니까 이 성묵여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먹을 아낀다는 의미죠. 그래서 메마른 필선의 갈필, 자 여기서 필묵법이니까 갈필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갈필, 근데 이 사람은 갈필 썼을까? 오진 썼을까? 썼어요. 갈필 썼고, 중간중간에 피마진도 약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준을 여기다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런 데도 절대준을 사용하는데, 이런 데도 절대준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준법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필법은 뭐냐? 메말은 성묵여금에 의한 메말은 필성. 그러니까, 갈필의 함축적인 필묵. 그래서, 필묵이 들어가죠. 함축적인 필묵이 들어가고, 일필적 간결한 표현이 특징이야. 이 사람보다는 예찬이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메마른 필선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오진 같은 경우 보세요. 동원과 거연 필법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메마른 필선 대신에 수분한 갈필로 씁니다. 자, 갈필은 똑같이 써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오진과 예찬의 공통점은 뭐냐면 갈필이에요. 갈필인데 수분한 갈필로 쓰고, 중경과 원경의 낮은 산을 표현했고, 거기서 근경의 갈대 해초는 수분한 갈필로 농묵과 단묵의 변화적 표현이 강하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갈필로 쓰는데 굉장히 메마른 갈필로 쓰는데, 이것은 농담 조절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농담 조절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필선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오진 같은 경우는 농담 표현으로 거리감을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법산수나 이런 데 영향을 그런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농묵과 단묵의 변화적 표현, 이런 것들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갈필의 메마른 겉묵으로 해가지고 이런 수분한 윤묵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의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준법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필묵법을. 자, 그리고 밑줄친 니은의 가의 작품에 찾아 서술하려는 니은이 동원의 화풍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원과 동법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 구도 자체가 있잖아. 구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강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구도 자체가 동법파에서 갖고, 그러니까 남방산수의 영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찬의 구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찬의 구도를 뭐라. 그러니까 동원과 거연의 구도는 특별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남방산수, 그러니까 북방산수와 남방산수, 현관파랑 비교했을 때 북방산수와 남방산수의 비교와 그 다음에 남방산수는 나지막한 산세를 표현했다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정형화시켰다. 그래서 이란 양안 구도나 뭐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원과 거연의 필법이라고 했지만 동원은 남방산수의 전형이고 거연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관파의 어떤 그 화북산수의 어떤 특징도 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동원과 강남의 평원산수의 나지막한 근경을 원경을 강조한 특징은 예찬의 일하 양안 그 구도에서 근경과 원경의 경치 사이에 평평한 강이 그 작은 땅 무리와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찬의 구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원의 화풍의 구도는 강남 산수의 평원산수의 특징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구성이 정형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원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5대는 최근에서 제가 5대 강조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5대가 거론이 살짝 되긴 하는데 5대가 남정화의 거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나라는 나름대로 남북정이 구분이 되는 시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나라에서의 그 가장 그리고 귀족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자기네들의 한족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항상 나오는 부분이 당나라, 그 다음에 뭐 송나라, 그러니까 송대 같은 경우는 남송과 북송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송과 북송이 구분되는데 이제 주로 남정화의 기본점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남송이 아니라 북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맹부도 역시나 남송보다는 북송을 더 쳐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예찬, 오진, 그러니까 원나라의 시기의 중요도 역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살짝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비교 문제를 보고 박수를 쳤다는 거야. 왜냐면은 문제를 참 잘 낸 게 뭐냐면 남정화 안에서도 건피를 위주로 쓰는 애들과 그 다음에 수묵선염을 쓰는 애들이 구분이 돼요. 지금 그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야. 그냥 단편적으로 예찬 특징 쓰라고 하고 오진의 특징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정화 전체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부분을 비교하는 거죠. 수빈한 느낌과 되게 건피를 중심으로 하는 느낌을 서로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거를 잘 포인트를 잡고 쓸 수 있었을까? 요 부분이 참 문제를 잘 냈다. 한 문제를 냈지만 신경 썼다. 요 정도.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뭐 고의로는 하나 1점 그냥 그대로 하나 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필묵법 그 비교했고 그래서 얘는 1점이고 얘도 1점이고 요거 비교는 2점이다. 그래서 요거는 점수가 약간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미사일 전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영역을 뭐 넓히면 넓히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절대 넓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를. 근데 문제 잘 냈습니다.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조맹부, 뭐 고의론 이런 건 뭐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는데, 동원 특징 나와 있는데, 뭐 보면 평담하고 꿈이 없는 뭐 선진한 산수 뭐 해가지고 남방산수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진 나와 있는데, 이제 오진은 전묘에 의한 걸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섬세한 빛감과 뚜렷한 뭐 명암 대비도 사실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농목과 단목에 대한 변화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원과 거연의 준법을 취했고, 그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동원과 거연의 준법 피마준이라든가, 그 부분에 의해서 뭐, 아까 말했던 전묘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썼습니다. 자, 필목은 온건하고 간결하며 윤택하며 아득한 기상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오진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선염적인 요소, 농목적인, 단목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물을 섞어가지고 변화를 줬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찬도 한번 거론했고요. 문제풀이해서 거론했고, 예찬 여기서도 오진 예찬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오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딱히 뭐 없어요. 그래서 산수는 동원과 거연 거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보시면 되고 피마준 그대로 구사했고요. 그 오히려 오진 같은 경우는 묵죽에 좀 유명하죠. 묵죽을 안 내고 뭐 이런 걸 냈다는 거는
이제 수빈한 작품의 특성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목이 좀 가랐네. 이 조각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아르프는 뭐 그렇다 쳐도 김종영 선생님 작품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김종영 하면은 이제 철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유형 자체가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보는 필독서에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독서로 무조건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게 진짜 의미,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필독서는 안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기초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기초를 중심으로 그 핵심 그 내용이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그 중심으로 필독서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작년 올해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기출을 보고 기출에 관련된 걸 필독서에서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필독서를 유명한 필독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필독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출의 관점으로 필독서를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김종영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유명한 근현대의 책을 한 두 권을 선택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김종영 선생님 작품이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독서 그 저자의 관점에서는 김종영 선생님을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현대 그 전체 아우르는 책들 보면은 그러면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 김종영,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 조각사를 따로 보거나 아니면은 김종영 선생님만 나온, 이게 저는 여기에 전시를 한번 가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긴 한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근현대의 미술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우르는 내용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 유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오히려 필독서를 찾아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필독서 몇 권 보고 맞췄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나 작품은 자연성의 바탕을 둔 20세기 추상 조각인데 아르프는 응축과 경화, 응고, 농화를 거쳐서 성장하는 자연의 과정을 구현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가는 이러한 자연의 성장과 변성의 조화와 추상 조각으로 해가지고 기억에 예술적 기반이 되는 개념 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생물 형태주의 또는 생명주의까지는 맞게 해줄 겁니다. 생명주의도 나오기는. 그래서 생명주의, 생물 형태주의 이것은 뭐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장 아르프에 이렇게 구체해서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식물과 동물의 형상에 근거한 유기체적 형태다. 그것은 바이오모픽입니다. 바이오모픽. 그래서 유기적 추상. 바이오모픽. 그래서 바이오모픽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상관없이 요거만 딱 물어본 거야. 식물과 동물의 형상에 근거한 유기체적 형태. 이렇게 물어보죠. 바이오모픽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용어적인 게 물어요. 그래서 바이오모픽 같은은, 뭐 그 기준으로, 딱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봤고. 그 다음에 김종영은 자연조리의 특정사의 표현은 단순하게, 내용은 풍부하게라는 신념을 담아서 나왔다. 이게서 조각 개념의 핵심 사상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관련된 내용을 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불각도인입니다. 불각사상이라도 되고 불각도인, 불각사상. 대상을 깎지 않고 대상을 그대로 놓아 억지로 표현하지 않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불각도인, 불각사상.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참고자료 보시면은 1924년 자연을 근본으로 원형으로 보고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머리는 이때쯤에 처음 논의된 생물 형태주의를 반영했다. 그래서 생물 형태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색채나 형태 인공보다 자연의 곡선을 취하고 거의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품들을 즉흥적 무의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의 조각은 극도로 단순화되었지만 초현실주의와 표현 추상주의의 중간인 유기적 추상으로 활기 넘치는 근원적인 인간의 생명을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책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형태주의, 생명주의 여기까지는 맞게 해주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김정영 불각사상 요거 나와있죠.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작품으로. 그 다음에 바이오모피 같은 뭐 거론했었고요. 아르프는 바이오모피 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용어적인 걸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건 용어 틀리면은 뭐 고민할 게 없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디자인 및 디자인사 문제. 배색이 나왔네요. 분리배색 뭐 해가지고 분리색을 섭해가지고 뭐 슈브렐 나왔고 가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기억. 뭐뭐 배색은 3색 이상의 다색 배색의 색상 명도 채도를 점진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요거는 그냥 그라데이션 배색이에요.
이게 연속 배색해도 됩니다. 그라데이션 배색 쓰면 되고, 루드의 색채 조화론에서 이 배색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자연 색채 조화, 내추럴 컬러 하모니라고 하는데, 동일 유사색을 사용해가지고 노랑에 가까운 색을 밝게, 파랑에 가까운 색을 더 어둡게 배색을 해. 그러면 유사 근접색으로 배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 색채의 조화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드의 그 방식에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루드 하면은 약간 이 중간 혼합의 개념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요게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요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사용되는 색의 종류를 쓰고 디귿 분리배색은 접해 있는 두 색 사이에 분리색을 삽입하는데 이게 종류가 뭐냐? 이건 당연히 무채색 다 썼을 것 같고. 그리고 리을에 대해서 리을이 뭐냐? 슈브렐의 색채 조화론의 배색의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분리배색이죠. 세퍼레이션 배색은 두 색이 부조화일 때 두 색 사이에 검정이나 흰색 무채색을 사용하면 좋아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다 썼겠죠. 요거는 썼겠고, 요것도 썼겠고, 뭐 이것도 거의 쓰지 않았겠어요? 자연색 요거는 틀릴 수 있어요. 요건 틀릴 수 있어. 요거는 저도 이거는 거론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저도 이거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거 외에도 괴테라든가 더 중요한 사람 많거든요. 1점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라데이션은 뭐 많이 했었고 무채색 요런 건 다 썼으니까 뭐 그 정도. 루드 보시면 자연계의 법칙이 합치되는 색채는 조화롭다. 그래서 나뭇잎 그림자색. 그래서 자연계 법칙이 색채 조화롭다. 자연계에 의한 익숙한 배색의 편안함,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루드는 현대 색채학의 색채의 자연 연쇄에 대해서 논한 후에 이 질서의 바탕을 둔 배색을 자연적 조화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밝은 쪽에 파란 기미의 색을 어두운 쪽 노란 기미의 색을 놓았을 경우 복합적 조화, 그래서 컴플렉스 컬러 하모니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는 자연적 조화, 색채의 자연적 조화, 그리고 하나는 컴플렉스 컬러 하모니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죠. A형 8번 문제였습니다. 세퍼레이션 뭐 했었고 그라데이션 배색 했었고요. 그리고 세퍼레이션 문제풀이에서도 뭐 슈브렐 같은 경우 많이 제시했어요. 그거는 루드를 제시를 못했네요 제가. 어떻게 뭐 다 100% 다 하겠어. 자, 디자인에서 나왔네요. 자, 도판과 설명에 참고해가지고 뭐 여기 나왔는데 에밀 갈레 루이스 컴퍼 티파니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행했던 장식 예술인 아르누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진 장식 예술 양식 요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19세기 20세기 걸쳐 유행했던 거니까 아르누보가 되겠고,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유리공예 작가라고 그러죠. 유리공예 작가. 이들은 유리공예의 무색의 투명성보다는 색채의 아름다움을 강조했고 갈레의 시점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달빛이라는 반투명 색유리를 개발했어요. 티파니는 오랜 연구 끝에 수제 착색 유리의 특유의 무지갯빛 광택을 구현한 어떤 유리를 개발했다. 그 페브릴 유리입니다. 페브릴 유리. 그쵸, 얘는 2점짜리예요. 근데 이제 1점 맞췄을 거고 2점. 페브릴 유리 요거 1점. 필독서 근거 보시면은 여기 페브릴 나오죠. 그래서 페브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페브릴이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공예, 이거는 유리공예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디자인사에서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뭐 실망시키진 않네요. 역시나 깊게 나옵니다. 그죠? 깊게 나와요. B형 1번 문제부터 약간 고민하게 만들었겠네요. B형 8번. 그렇죠. 적정기술 디자인. 그래서 적정기술 누가 와가지고 뭐 이번에 적정기술 나오지 않을까요? 뭐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슈마허 작은 것은 아름답다 해서 원시적인 생산 기술보다 우수하지만 선진국 거대 기술보다 비용이 덜 들고 소박한 기술인 원모를 소개했다. 이게 적정기술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답안이 있는데 또 여기 뭐 적정기술일 리는 없고 그죠? 중간기술입니다. 제가 근거 제시했으니까 중간기술이 맞아요. 자, 적정기술 디자인. 밑줄짓 니은의 원칙에 가해 찾아 재료 측면 두 가지 쓰려 했는데 이건 얼추 유추해 쓸 수 있는데 제가 문제 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요게 뭐냐, 적정기술이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저렴해야 되고 지역 특성과 주민의 문화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성에 편리해야 된다. 제작 사용 시 폐기 처리 과정의 환경 보존을 고려해야 된다. 아름다움 등의 디자인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적정 기술 디자인의 디자인 원칙입니다. 디자인 원칙이 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의 재사용을 위한 재료적 특성, 폐기 처리 과정, 환경 보존 고려, 요 두 가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의 디자인, 요거는 뭐 솔직히 이것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건 아닌데, 이게 나와버리네요. 근데 적정 기술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적정 기술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밑줄친 디귿의 이유, 빅터 파파넥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깡통 라디오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깡통 표면을 장식할 수 있는 건 자기네들 문화를 반영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사용자들에 의해 장식되어 그 지역의 문화의 특색을 잘 살릴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유추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사점이긴 하지만 중간 기술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건 저도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술까지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니온 디귿 해가지고 니은의 2점 해가지고 3점 1점 못 놓친다 치고 3점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요거 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슈마허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중간 기술 개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 도판도 똑같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라디오의 원래 모습을 볼품없지만 사용자들에 의해 장식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지역의 문화의 특색을 살린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게 그대로 나왔어요. 예. 뭐 이런 거 여기도 슈마허 나오면서 중간 기술, 적정 기술 또는 중간 기술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동급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게 맞습니다. 자, 판화 같은 경우는 BAT 요거는 뭐 교재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에코틴트 제작을 하고 먼저 뭐뭐를 뿌린 후 기억은 뭐야? 송진가루죠. 이건 그냥 주름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니온 에코틴트 판을 부식할 때 올라오는 공기기포들을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붓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기포 같은 건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확실히 그걸 물어보는 건가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근데 보니까 질산 부식 대신에 염화제 이철애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 부식일 경우 붓이나 깃털로 없애지는데 깃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붓도 맞는 거야. 제가 붓으로 붓으로 치면은 붓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없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로 문제로 내버리네. 공기 중에 잠시 꺼내서 기포를 제거한다. 이건 뭐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이걸 사용해도 되고, 질산 부식이 사용할 경우는 균일하게 부식하기 위해서 부식 도중에 기포를 제거할 때 붓으로 없애주면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깃털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기포는 부드러운 붓이나 혹은 새 깃털로 제거해주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냥 붓으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는 문제로 나올 정도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로 물어봤네요. 그쵸? 뭐 물어보면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붓으로 한다라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근거 자료 있으니까 뭐 이게 답이 아니다만 이런 말은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BAT 최상의 그 시험 인쇄로 에디션 들어가기 전에 찍어보는 TP의 완성판이다. 요거는 솔직히 그런데 교재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이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론 강좌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했고 그 다음에 리을 잉크가 잘 흡수되도록 하는 판화지의 처리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 묻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판화지에 물을 적셔서 오목한 동판에 밀착되어 잉크가 잘 흡수되도록 하는 거죠. 물을 적시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문제 너무 조금 허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진가루는 뭐하러 물어볼 것이며 뭐 이런 거는 용어는 뭐 원래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물 적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냥 4점씩이나 가져가면서 그냥 주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깃털로 붓이는 뭐 붓으로 다 아니 뭐 복귀한 거 보니까 다 붓이라고 썼더만. 마지막 서해입니다. 마지막이죠? 서해. 예, 이건 서해인데 추사 김정희 하면은 예서체잖아요. 추사체가 예서체 해가지고 만든 건데 보시면은 김정희 묵난도 해가지고 주간 고졸한 미감이서 기억을 쓰는 법으로 나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가의 작품 상단에 쓰인 뭐 인천 안목 길상여의의 서체에 찾아볼 수가 있다. 뭐 힌트 좋네. 여기서 보면 된대요. 옆으로 길잖아요. 옆으로 긴데 예서 써야지 예서. 그죠? 아이고 요번에 서예 너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요거 보고 쓰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요거 내가 문제 그대로 냈었는데, 요거 내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각인이 됐을 것 같은데, 엄지와 검지, 중지로 붓대를 쥐는 방식,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네요. 요거를 붓대를 쥐고, 나머지는 받치고, 쌍구법이죠? 쌍구법 하면 되겠네. 요런 거는 솔직히 뭐, 그냥 주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로 거론할 가치가 없어서 이거는 문제를 저는 안 냅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으로 하고, 김정희는 이렇게 뭐 옆으로 긴 건 예서체고 그 다음에
쌍구법 요거는 냈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거 한번 잘못 낸 적이 있거든. 예, 예, 그래가지고 쌍구법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것도 참 요긴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남았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아마 이걸 하나로 묶어서 아마 올려드릴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자, 근거 자료 다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에 대한 아마 그런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이 공부 방식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필독수 많이 보고 걸 텐데 저도 이제 그 방식을 이미 눈치채서 바꾸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에서 필독수 제가 그걸 거론 안 했죠. 그러니까 어디 필독수에서 나왔다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 예전에는 그런 책에서 또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건 굉장히 헛다리 짚는 방식이야. 그래서 중요도 기출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잡고 필독수를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용어사전은 제가 곧 찍을게요. 그 용어적인 걸 다 캡처를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미술사의 유파를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안 하고, 제가 뒤에 안 한 부분을 해가지고, 해당 유파 쫙 선별해가지고, 유파에 관련된 중요 내용을 다 찝을 거예요. 그러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한두 문, 그러니까 1.2점은 그걸로 잡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좀 부지런 떨어가지고, 그렇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좀 목이 가라앉고 약간 얼굴이 부었는데 살도 찐 거긴 맞는데 약간 부었어요. 어쨌든 지금 복귀를 해가지고 보낸 분들은 제법 제 예상대로 다 잘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긴 한데 직강생 분들이 별로 안 보내가지고 좀 걱정은 되네요. 오히려 인강생 분들은 다 잘 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제일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수업 실현도 사실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서 뭐 쉽게 딱 누구 고득점하는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로 멘탈 흔들려 가지고 2차 준비 소홀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요거는 맞았겠고 요건 틀렸겠고 구분해서 한다면 거의 합격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합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생 많았고,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로 해서 수업의 그 관점에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랑 이제 좀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최종까지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